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창공 이래 최초의 비육사 출신 여성 중장 민지원. 과거 국군정보사령부 산하 블랙팀의 유령이라 불렸던 그녀는 부정부패로 얼룩진 제7군단을 정화하기 위해 경기도 포천의 최전방 군단장으로 부임했다. 그녀에게 주어진 임무는 단순한 지휘권 행사가 아니었다. 20년간 군 내부를 썩게 만든 거대한 카르텔을 도려내는 칼잡이로서의 냉혹한 숙청이었다. 하지만 민지원이 부임 첫날 향한 곳은 안락한 집무실이 아닌 짬냄새가 진동하는 병사 식당의 배식대 앞이었다. 그녀는 신분을 감추기 위해 낡은 회색 활동복 차림으로 병사들 틈에 섞여 배식을 받았다. 민지원은 군단의 혈관인 보급 체계부터 점검하려 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불쾌한 간섭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군대 내 부조리 고발이 아닌 국가의 안보를 좀먹는 거악과의 피 튀기는 전쟁의 서막이다. 어이, 거기 이쁘장한 아가씨. 그런 개밥 같은 걸 먹어서야 그 고운 피부 유지하겠어? 오빠가 밖에서 사온 피자라도 좀 줄까?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음습한 목소리가 포천 제7군단 통합식당의 정막을 깼다. 마치 참지대의 뱀이 기어가는 듯한 불쾌한 음성이었다. 식사를 하던 500여 명의 장병들이 일제히 동작을 멈췄다. 모든 시선이 순식간에 구석 자리에 앉은 민지원의 테이블로 집중되었다. 민지원의 숟가락이 멈췄다. 식판 위에는 건더기 하나 없이 붉은 기름만 둥둥 뜬 정체불명의 김치국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즉각 반응하지 않았다. 대신 모자를 깊게 눌렀으며 차가운 미소를 입가에 띄웠다. 30 초반의 나이, 훈련으로 다져진 탄탄한 몸매와 질끈 동여맨 포니테일, 계급장 없는 낡은 회색 트레이닝복 차림은 영락없는 초임 부사관이나 군무원처럼 보였다. 하지만 민지원이 이곳 제7군단 식당에 잠입한 이유는 명확했다. 내일 있을 취임식 전 장병들의 식탁에 오르는 부식의 처참한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녀의 뒤에 그림자처럼 선 사내는 백상철 대령이었다. 군수처장이자 지역 유지들과 결탁해 수십억을 빼돌렸다는 소문이 파다한 부패의 몸통 그 자체였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낯짝. 규정을 무시한 채 기른 머리를 쓸어넘기며 백대령은 민지원의 어깨를 꽉 움켜쥐었다. 축축한 손바닥의 감촉에 민지원의 눈썹이 꿈틀했다. 역겨운 냄새가 나는군. 민지원이 나직하게 읊조렸다. 백대령의 귀에만 겨우 들릴 만큼 작은 소리였다. 뭐? 지금 뭐라고 짓거렸냐? 이 맹랑한 계집애가. 백대령의 이마에 핏대가 솟았다. 감히 대령인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여군이라니. 백상철의 사전에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민지원의 귓가에 입을 들이대며 위협적으로 속삭였다. 썩은 알코올 냄새가 진동했다. 식사 예절이 부족하시군요. 민지원은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젓가락으로 말라비틀어진 콩나물을 집어올리며 차갑게 대꾸했다. 할 말은 다 드시고 하시죠. 그 서늘한 기세는 주변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지만 자존심이 상한 백대령의 눈에는 그저 겁없는 초짜의 객기로 보일 뿐이었다. 하,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네. 야, 너 내가 누군지 감이 안 잡히냐? 나 백상철이야. 이 부대 안주인이라고. 어디 굴러들어온 돌멩이 같은 게. 내가 너 같은 년들 정신 개조시키는 전문가거든. 백대령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민지원의 뒷목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짐승을 다루듯, 아니 그보다 못한 물건을 취급하듯 그녀의 고개를 강제로 숙이게 만들었다. 그것은 명백한 폭력이었다. 피부는 곱네. 야, 밥 남기지 말고 다 처먹어라. 그래야 활동복 핏이 좀 살 거 아니냐. 너무 뼈다구만 있으면 만지는 재미가 없단 말이지. 오빠가 PX 가서 냉동이라도 좀 사줄까? 주변의 병사들이 경악하며 숨을 죽였다. 도를 넘은 성희롱이자 인격 모독이었다. 식판을 닦던 병장 하나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일어서려 했으나 옆에 있던 후임이 기겁하며 그의 바지춤을 잡아 끌었다. 백상철은 이 부대의 절대 권력이었다.
그의 심기를 건드리면 영창은 물론이고 전역 후에도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협박이 실존하는 공포였다. 민지원은 그제야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챙강, 쇠젓가락이 식판에 부딪히며 소름 끼치는 금소금을 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백상철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무기질적인 눈동자. 그 안에는 과거 북파 공작원 시절 적들의 목을 소리 없이 베어 넘기던 유령의 살기가 시퍼렇게 서려 있었다. 하지만 백상철 대령은 그 서늘한 눈동자를 보며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다. 단순한 하극상이 아니었다. 민지원의 입에서는 관등 성명 대신 비수 같은 말이 튀어나왔다. 백상철. 그 짧은 세 글자의 식당이 얼어붙었다. 뭐? 너 지금 미쳤냐? 백대령이 소리쳤지만 민지원은 멈추지 않았다. 군수지원 연대장 3년차. 작년 전투식량 납품업체로부터 골프 접대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헌병대 조사를 받다가 윗선의 압력으로 유야무야 넘어갔죠. 기억나십니까? 백대령의 얼굴이 붉은 핏빛으로 달아올랐다. 식당 안의 공기는 폭풍전야처럼 고요해졌고 병사들은 숨소리조차 죽였다. 이 건방진 계집애가. 너 소속 어디야? 중대장 오라 그래. 백상철이 핏대를 세우며 민지원의 어깨를 잡으려 했다. 그 순간 민지원의 손이 뱀처럼 빠르게 움직여 백대령의 검지를 낚아챘다. 가녀린 손가락이었지만 그 힘은 유아프레스 같았다. 백대령이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민지원은 그의 손가락을 꺾으며 팔꿈치를 식탁에 내리찍었다. 쾅! 식판이 공중으로 튀어오르며 짬뽕 국물이 백대령의 얼굴과 약장에 흉하게 쏟아졌다. 으악! 내 손가락. 너 제정신이야? 이건 즉결 처분감이라고. 백상철 대령이 고통에 몸부림쳤지만 민지원은 바위처럼 요지부동이었다. 그녀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식당 구석의 취사병까지 들을 수 있게 읊조렸다. 많이 먹으라니 감사히 먹겠습니다. 힘을 비축해야 하거든요. 민지원의 눈동자가 백대령의 흔들리는 동공을 쐈다. 이 부대 곳곳에 숨어있는 기생충들을 박멸하려면 에너지가 꽤 많이 들 테니까요. 민지원은 잡고 있던 백대령의 손가락을 더러운 오물을 만진 듯 털어내며 놓아주었다. 민지원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철제 의자가 바닥을 긁으며 날카로운 비명소리를 냈다. 그녀가 기지개를 켜듯 어깨를 펴자 마치 거인이 일어서는 듯한 압도적인 위압감이 뿜어져 나왔다. 기대하십시오, 백상철 대령. 그녀의 목소리는 사형 선고처럼 울렸다. 오후 2시 대연병장 단상 아래서 뵙죠. 그때는 제 엉덩이가 아니라 당신 어깨에 무궁화가 무사할지 걱정해야 할 겁니다. 민지원은 넋이 나간 백대령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군화 발자국 소리를 울리며 식당을 나갔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식당을 나선 민지원은 안주머니에서 생체 인식 보안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수석 부관 곽동현 소령이라는 이름이 떴다. 통화 연결음이 울리기도 전에 그녀가 차갑게 명령했다. 곽소령, 지금 즉시 헌병대장 대동에서 내 집무실로 와. 취임식 식순 하나 변경한다. 부패 장교 공개 체포. 대상은 군수지원 연대장 백상철 대령이야. 놈의 차명 계좌 내역까지 전부 스크린에 띄울 수 있게 준비해. 통화를 종료한 민지원 중장의 눈이 맹수처럼 빛났다. 국군정보사령부 공작팀장을 거쳐 육군 역사상 최초의 정보병과 출신 여성 군단장이 부임하는 날. 사냥은 이미 시작되었다. 취사장에서 민지원에게 굴욕을 당한 백상철 대령은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다. 짬뽕 국물이 말라붙어 냄새나는 전투복 따위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패닉 상태였다. 도대체 정체가 뭐야? 내 뒷조사 기록을 훤히 꿰뚫고 있잖아. 단순한 부사관이 아니야. 백대령은 사무실에 뛰어들자마자 인사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부대 내 모든 여성 간부의 인사 파일을 닥치는 대로 뒤졌다. 마우스 휠을 굴리는 손이 경련하듯 떨렸지만 민지원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유령을 본 것만 같았다.
백대령의 뇌리에는 민지원의 마지막 말이 문신처럼 박혀 있었다. 오후 2시 대연병장. 젠장, 오늘 대연병장 행사는 군단장 이취임식 뿐인데 설마 하는 생각에 심장이 옥죄어 왔다. 민지원의 살기등등한 눈빛, 특수부대원 같은 제압 기술, 그리고 기밀에 가까운 자신의 비리를 알고 있다는 점. 백대령은 최악의 상상을 했다. 설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내려온 암행 감찰관인가? 아니면 신임 군단장의 숨겨진 딸?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령부 정보처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반응은 싸늘했다. 백대령 신임 지휘관 신상 정보는 2급 기밀로 잠겼습니다. 이시 행사장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죠. 더 이상 묻지 마십시오. 뚝 끊어진 전화 소리에 백상철 대령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민지원이 말한 목이 날아간다는 것이 은유가 아님을 직감했다. 신임 군단장에 대한 신상 명세가 보안 등급으로 묶여 있다는 소문이 돌았을 때부터 백상철 대령은 직감적으로 불안함을 느꼈다. 통상적이라면 취임식 3일 전에는 양력이 배포되어야 했으나 이번엔 달랐다. 오후 1시 50분 강원도 최전방 제3군단 연병장에는 먹구름이 잔뜩 껴 습한 기운이 감돌았다. 도열한 지휘관들 사이에서 백상철 대령은 손수건으로 끊임없이 이마의 땀을 훔쳐냈다. 초조함에 다리를 떠는 그를 보며 옆에 있던 참모장이 의아한 듯 물었다. 백 대령 어디 몸이 안 좋습니까? 안색이 마치 귀신 본 사람 같습니다. 아, 아닙니다. 점심에 먹은 게 체한 것 같습니다. 백상철은 급히 둘러댔지만 그의 시선은 두려움 가득한 눈빛으로 연단 뒤쪽의 검은 커튼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오후 2시 정각. 군악대의 팡파르가 울려 퍼지자 연병장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모든 이목이 단상 중앙으로 쏠렸다. 곧이어 철문이 열리고 군화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날카롭게 증폭되어 들려왔다. 선두에 선 것은 호리호리하지만 매서운 눈빛의 부관 곽동현 소령이었다. 그리고 그 뒤로 그림자처럼 한 인물이 걸어 나왔다. 칼같이 다려진 정복 위로 번쩍이는 계급장은 분명한 중장이었다.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30 초반, 아니 20대 후반으로 보일 만큼 앳된 얼굴의 여성이 중장이라니. 그러나 백상철 대령의 눈에 들어온 것은 별이 아니었다. 며칠 전 복지회관 주차장에서 자신의 뺨을 스치듯 지나가며 경고했던 그 서늘한 눈빛. 그녀는 바로 민지원 중장이었다. 백상철은 심장이 멈추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다. 다리가 꼬여 휘청거리는 그를 부연대장이 놀란 눈으로 잡아주었다. 군단장. 저 여자가 군단장이라고? 내가 군단장에게 술을 따르라고 강요했단 말인가? 백대령의 머릿속은 하얗게 타버렸다. 민지원은 지휘봉을 든 채 단상 가장자리에 섰다. 그녀의 시선은 레이저처럼 정확하게 백상철 대령이 서 있는 곳을 관통하고 있었다. 국민의례와 묵념이 진행되는 동안 백상철은 식은땀 때문에 눈을 뜰 수조차 없었다. 이윽고 취임사 순서가 다가왔다. 민지원이 마이크 앞에 서자 곽동현 소령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전 장병 신임 군단장님께 주목. 그 소리는 백상철에게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민지원은 마이크를 톡톡 두드려 잡음을 낸 뒤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 짧은 소음마저도 연병장의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금일부로 제3군단을 지휘하게 된 중장 민지원이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거세된 듯한 냉혹함만이 흘렀다. 나는 국군정보사령부 특수공작대에서 12년간 그림자처럼 임무를 수행했다. 내가 배운 것은 적의 숨통을 끊는 법과 배신자를 색출하는 기술뿐이다. 예상치 못한 하드코어한 경력 속에 좌중이 술렁거렸다. 이곳은 전방이다. 썩어빠진 정신으로 군복을 입은 자들이 설 곳은 없다. 민지원은 잠시 말을 멈추고 백상철 쪽을 응시했다. 내 눈에는 지금도 군복을 입은 기생충들이 보인다. 조직을 갉아먹는 암세포 같은 존재들 말이다. 암세포라는 단어가 떨어지자 백상철 대령은 헛구역질이 올라올 뻔했다.
민지원은 차갑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취임사 대신 실전 위생 교육을 먼저 하겠다. 그녀는 턱짓으로 옆을 가리켰다. 곽동현 소령. 예, 군단장님. 곽소령이 군화빨 소리를 내며 나섰다. 대상자는 사면대장 백상철 대령. 즉시 단상 앞으로 집합시킨다. 민지원의 하얀 손가락이 백대령을 겨누자 수천 명의 시선이 화살처럼 그에게 박혔다. 백상철 대령,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곽동현 소령의 고함에 백상철은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걸어나갔다. 다리가 풀려 거의 기어가는 꼴이었다. 단상 아래에 선 백대령은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민지원은 마이크를 들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백대령. 엊그제 회관 주차장에서 내 차를 막아서며 했던 말을 기억하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군단장님. 백상철이 울먹였지만 민지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날의 멘트를 흉내냈다. 어이, 미스 김인가? 군복핏이 아주 예술인데? 오빠랑 나가서 사복 입은 것도 좀 보여줄래? 그랬었지? 민지원은 백상철의 턱을 군화발로 살짝 들어 올리며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그림자가 백상철을 거대한 산처럼 덮쳤다. 내 어깨를 불쾌하게 움켜쥐며 요즘 것들은 살집이 없어서 만지는 재미가 없다고 짓거렸지. 기억하나? 백대령은 다리가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꿇었다. 그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압도적인 살기에 눌린 본능적인 굴복이었다. 군단장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눈이 멀어 신임 군단장님을 몰라 뵙고 제발 한 번만 자비를. 민지원은 싸늘하게 그를 내려다보며 비웃었다. 백상철 대령. 당신의 실수는 단순히 나를 모욕한 것에 그치지 않아. 당신은 상관을 성적 유의의 대상으로 취급했을 뿐만 아니라 그 썩어빠진 정신머리로 지난 3년간 장병들의 전투 식량까지 횡령해왔지. 부하들의 밥그릇을 건드린 그 탐욕스러운 손가락이 바로 당신 파멸의 증거다. 민지원은 단상 중앙으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전 장병들은 똑똑히 들어라. 제3군단은 이 시각부로 관행이라는 이름의 썩은 살을 도려내는 대수술을 집도한다. 백상철 대령은 즉시 모든 보직에서 해임한다. 또한 군 검찰단에 긴급 체포를 명하여 성범죄, 특가법상 뇌물수수, 그리고 군용물 절도 혐의로 구속 수사를 지시한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자비도 섞여 있지 않았다. 헌병 특임대, 지금 당장 저 자를 끌어내라. 미리 대기 중이던 무장 헌병 4명이 맹수처럼 백대령에게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다. 민지원은 이미 취임식 시작 전부터 그를 체포할 시나리오를 완성해 두었던 것이다. 이건 모함입니다, 군단장님. 물증도 없이 이러시는 건 월권입니다. 백상철이 핏대를 세우며 악을 썼다. 민지원은 차갑게 웃으며 품에서 녹음기를 꺼내 들어 보였다. 증거? 당신 입으로 직접 불었던 그 자랑스러운 뇌물 리스트가 여기 녹음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쯤 자네 집무실 금고 안에서 발견된 이중 장부가 내 말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겠지. 변명은 군사법정에서나 해라. 이것은 경고가 아니라 내 지휘 철학의 실천이다. 민지원은 비장하게 연설을 마무리했다. 환부는 도려내야만 새살이 돋는다. 앞으로 내 군단 내에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는 계급 고하를 막론하고 군복을 벗기는 것 이상의 고통을 줄 것이다. 이상. 민지원이 뒤돌아 거수경례를 받자 연병장을 가득 메운 수천 명의 장병들이 발을 구르며 경례했다. 그 소리는 마치 천둥과 같아서 백상철의 비명 따위는 흔적도 없이 지워버렸다. 백상철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끌려갔지만 민지원의 어깨 위에 빛나는 별 4개는 그 모든 소란을 압도하는 절대적인 권위를 뿜어내고 있었다. 강원도 인제군 제3군단 사령부는 마치 태풍이 휩쓸고 간 듯한 적막과 긴장감에 휩싸였다. 민지원 중장의 취임식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피해 숙청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전군 역사상 전례가 없는 연대장 공개 처형식은 모든 간부들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다.
행사가 끝나자마자 민지원 중장은 참모들을 대동하고 곧장 백상철 대령의 집무실로 향했다. 주인 잃은 연대장실은 을씨년스러웠다. 민지원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고급 시가 상자를 찾아내 열었다. 그 안에는 시가 대신 골프장 VIP 회원권과 고액의 백화점 상품권 뭉치가 가득 차 있었다. 사실 게임은 이미 끝나 있었다. 민지원이 취임식장에 들어서기 전 그녀가 비밀리에 대동한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이 백상철의 PC와 휴대전화를 복제해 모든 비리 내역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고작 이따위 종이 조가리 때문에 병사들에게 쓰레기 같은 밥을 먹였단 말이지. 30대 젊은 나이에 별을 달아보겠다고 설치더니 챙긴다는 게 고작 이런 거라니 역겹군. 민지원은 상품권을 쓰레기통에 처박으며 혀를 찼다. 그녀는 즉시 긴급 참모 회의를 소집했다. 대회의실에는 참모장부터 주임원사까지 군단의 핵심 인물들이 모여 있었는데 마치 단두대 앞에 선 죄수들처럼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회의실에 모인 장성들은 대부분 머리가 희끗한 50대였고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인 민지원보다 군 경력이 20년은 더 많은 베테랑들이었다. 그 묘한 위계의 부조화 속에서 하성진 소장은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었다. 하 소장은 오랫동안 군납 비리 카르텔의 정점에 있던 인물로 사실상 백상철의 배우였다. 군단장님, 취임 첫날부터 피를 보는 건 관례상 좋지 않습니다. 언론에 노출되면 우리 군단 이미지만 실추됩니다. 백대령건은 징계위원회의 회부에서 조용히 전역시키는 선에서 마무리할 수도 있었잖습니까? 하성진 참모장이 볼펜을 딱딱거리며 훈계하듯 말했다. 그의 말투에는 어린 여자가 뭘 알겠냐는 식의 오만함이 배어 있었다. 민지원은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하 소장을 쏘아보았다. 하성진 소장.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서늘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내 조언자가 아니라 내 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부하입니다. 군의 이미지? 그녀는 코웃음을 쳤다. 기둥이 썩어서 무너지고 있는데 페인트 칠을 새로 한다고 그 건물이 안전해집니까? 나는 붕괴를 막기 위해 기둥을 갈아 끼우러 온 겁니다. 민지원은 테이블 위에 놓인 무거운 작전 지휘봉을 쾅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좌중이 움찔했다. 지금부터 제3군단은 다시 태어난다. 받아 적으십시오. 토시 하나라도 놓치면 그게 여러분의 유언이 될 수도 있으니. 민지원 중장은 머릿속에 구상해둔 개혁안을 기관총 쏘듯 맹렬하게 하달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군수비리 척결 작전을 지금 이 순간부터 개시한다. 감사팀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재편성하며 타겟은 보급 수송대대다. 식자재뿐만 아니라 유류 불출 대장, 탄약 재고 현황까지 샅샅이 뒤져라. 내일 새벽 6시까지 1차 보고서를 내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정보 참모 자네가 책임지고 완수해. 만약 은폐 시도가 발각된다면 자네 역시 백상철과 나란히 영창 신세를 지게 될 거다. 민지원의 서늘한 일갈에 회의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두 번째, 병영 생활 여건의 혁신적 개선이다. 전 예하 부대 급식 상태를 매일 불시에 화상으로 보고받겠다. 만족도 조사는 80%를 기준으로 삼는다. 미달시 급양관부터 대대장까지 연대 책임을 묻겠다. 더불어 사병들의 자기개발 비용 지원을 200% 상향한다. 인사참모. 예산이 모자라면 골프장 관리비와 간부들의 품위 유지비를 전액 삭감해서라도 만들어내라. 병사들이 배고프고 추운데 간부들이 배를 불리는 일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납 못한다. 세 번째, 실전적 전투 감각의 극대화다. 작전참모 강도훈 대령. 자네는 주 4회 야간 기동 훈련과 화생방 대응 훈련을 불시에 발동해라. 단순히 출동하는 흉내만 내는 건 필요 없다. 최초 상황 전파 후 5분 내에 대응 사격이 가능한지, 통신망이 두절되었을 때의 대처 능력까지 모조리 점검해. 기준 미달 지휘관은 그 자리에서 보직 해임하겠다. 민지원의 지시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참모들은 숨을 죽이며 받아 적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동시에 묘한 전율이 흘렀다. 고여있던 물이 드디어 흐르기 시작했다는 직감이었다. 그 중에서도 강도훈 대령의 눈빛은 유독 이채를 띠었다. 육사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만년 대령에 머물러 있었지만 전술 능력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였다. 그는 민지원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다. 군단장님, 작전 참모 강도훈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는 절도 있게 경례했다. 허나 야간 기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전복 사고나 안전 문제에 대해 어느 선까지 감수해야 합니까? 강도훈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이는 참모들의 불안감을 대변하는 동시에 신임 군단장이 거칠에만 중시하는지 진짜 군인인지 떠보는 시험대였다. 민지원은 미동도 없이 그를 응시했다. 훈련장에서 흘린 피 한 방울이 전장에서의 목숨 하나를 구한다. 그녀는 단호했다. 강대령, 내가 파병지에서 어떤 작전을 지휘했는지 들었나? 나는 훈련 중 골절상을 입은 병사에게도 총을 놓지 않게 했다. 적은 우리가 안전수칙을 지킨다고 봐주지 않아. 원칙은 하나다. 극한까지 몰아붙이되 단 한 명의 낙오자도 만들지 마라. 그 모순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자네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다. 회의는 짧고 굵게 끝났다. 모두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참모장 하성진 소장이 남아서 민지원에게 접근했다. 군단장님, 충언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하 소장의 목소리엔 은밀한 가시가 돋쳐 있었다. 백상철 대령건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 뒤에는 국방위 소속 의원들과 청수회라는 예비역 장성 모임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들이 백대령을 자금줄로 써왔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는 짐짓 걱정하는 척하며 본색을 드러냈다. 너무 깊이 파고드시면 군단장님의 옷을 벗기는 건 일도 아닐 겁니다. 차라리 적당한 선에서 꼬리만 자르는 게 현명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닌 거대 카르텔의 전언이었다. 민지원은 창밖에 연병장을 내려다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하 소장.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특수전 사령부에서 배운 건 타협이 아니라 섬멸이다. 내 목표는 제3군단을 괴물로 만드는 것, 그뿐이야. 그녀는 하성진 소장의 코앞까지 다가가 싸늘하게 속삭였다. 방해물은 그게 누구든 제거한다. 백상철은 시작일 뿐이지. 내 서랍 안에는 이미 그 청수회 명단과 자금 흐름도가 들어있네. 자네 이름이 거기에 적혀있지 않기를 기도하는 게 좋을 거야. 그녀는 벽에 걸린 부대 마크를 가리켰다. 만약 자네가 그들과 한통속이라면 계급장 떼는 걸로 끝나지 않아. 군사법정 최고형을 받게 해서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어주지. 내 경고를 허투루 듣지 마라. 난 빈말은 안 하니까. 하성진 소장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입을 다물었다. 식은땀을 흘리며 어설프게 경례를 한 그는 도망치듯 집무실을 빠져나갔다. 정막이 찾아온 방, 민지원은 책상 한켠에 놓인 낡은 액자를 집어들었다. 훈련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난 옛 부하들의 앳된 미소가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다짐했다. 다시는 그런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노라고. 사진 속의 앳된 얼굴들은 3년 전 백상철이 납품한 불량 방탄 헬멧 때문에 사격 훈련 도중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영혼들이었다. 편히 잠들어라. 너희를 죽음으로 내몬 그 탐욕스러운 자들을 내 손으로 직접 심판대에 세울 테니. 집무실 창가에 비친 민지원 중장의 눈빛은 서늘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민지원 군단장이 선포한 부패와의 전면전은 이제 썩어 문드러진 지휘부의 심장부를 겨누고 있었다. 제3군단 사령부 인근에 폐쇄된 구형 관사. 그날 밤 민지원 중장은 화려한 군단장 공관을 비워두고 곰팡내 나는 낡은 숙소 302호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공관의 최신 보안 시스템조차 하성진 소장의 수족들에 의해 해킹당했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성진이 회식 자리에서 흘린 뼈 있는 농담은 그가 이미 민지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명백한 경고였다. 새벽 2시, 민지원은 군화를 신은 채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정막을 깨고 복도의 센서 등이 오작동하는 미세한 전류음이 들려왔다.
민지원의 동공이 확장되었다. 그녀는 베개 밑에 숨겨둔 카람빗 나이프를 역수로 쥐었다. 707 특임대 시절 수없이 사선을 넘나들며 얻은 직감이 뇌리에 경고음을 울렸다. 놈들은 프로였다. 발소리를 죽이는 보법을 사용하는 암살조가 접근하고 있었다. 와장창. 낡은 창문이 깨짐과 동시에 현관문이 뜯겨나가며 방독면을 쓴 괴한 3명이 연막탄과 함께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둔기가 아닌 날이 선 정글도가 들려 있었다. 군번줄도 없는 검은 전술. 조끼 차림. 놈들은 백상철이 뒷돈을 대고 키우는 사설 용병 업체 블랙스톤의 해결사들이 분명했다. 타겟 확인. 생포에서 트렁크에 실어. 무전기 너머로 지시가 떨어졌다. 민지원은 옷장 위쪽 사각지대에 몸을 구겨 넣고 있었다. 707 시절 익힌 은신술이었다. 선두의 선놈이 방으로 들어오는 순간 민지원은 위에서 아래로 덮치며 낙하에 힘을 실어 니킥을 날렸다. 우지끈, 턱이 돌아가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거구의 사내가 종이 인형처럼 바닥에 처박혔다. 동료가 쓰러지자 두 번째 놈이 전기 충격기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민지원은 간발의 차로 전극을 피한 뒤 놈의 손목을 낚아채 관절을 역방향으로 꺾어버렸다. 아이키도와 크라브마가가 섞인 살인적인 무술이었다. 비명지를 틈도 없이 놈의 명치를 가격해 기절시킨 민지원은 마지막 남은 놈을 노려보았다. 겁을 먹고 뒷걸음질 치는 놈의 눈에 비친 민지원은 군단장이 아니라 피 냄새를 맡은 야수였다. 배후를 대. 3초 준다. 민지원이 놈의 목에 칼날을 들이대며 으르렁거렸다. 사내가 입을 다물자 민지원은 주저없이 놈의 허벅지에 칼을 꽂았다. 끔찍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끄악, 다음은 경동맥이다. 민지원의 눈에는 일말의 자비도 없었다. 이곳은 전장이었고 그녀는 적을 신문하고 있었다. 말하겠습니다. 하성진 소장님의 직속 부관이 금고를 열기 전에 군단장님을 처리하라고 겁만 주라고 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하성진 소장, 그 늙은 여우가 기어이 선을 넘었다. 자신의 비자금 장부를 지키기 위해 군단장을 암살하려 들다니. 민지원은 케이블 타이로 놈들을 굴비 엮듯 묶어버린 뒤 부관 곽동현 소령에게 청소를 지시하는 문자를 보냈다. 새벽 3시 민지원은 피 묻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본래의 관사로 복귀했다. 그곳에는 그녀가 비공식적으로 호출한 비밀 병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관사 지하실 보일러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라이터 불빛이 켜졌다. 코드명 알파. 민지원이 암구호를 대자 코드명 오메가라는 답이 돌아왔다. 연기 자욱한 구석에서 나타난 인물은 707 시절 민지원의 등을 맡았던 최고의 스나이퍼 서도영 중이었다. 그는 민간 군사 기업의 전술 장비를 착용한 채 노트북을 조작하고 있었다. 브리핑 시작해. 민지원의 짧은 명령에 서도영이 경례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관사와 집무실에서 초소형 도청기 12개를 찾아냈습니다. 샹들리에 부속품과 욕실 환풍구 안쪽까지 심어놨더군요. 시리얼 넘버를 조회해보니 백상철이 관리하는 특수물자 창고에서 반출된 녀석들입니다. 서도영은 분해된 도청기 파편들을 바닥에 쏟아부었다. 이어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태블릿 PC 화면을 띄웠다. 더 큰 문제는 하성진 소장의 대포폰 통화 내역입니다. 그가 주기적으로 보고를 올린 어르신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무오회의 실세 윤태섭 예비역 대장입니다. 게다가 국방위 간사인 박승호 의원이 윤태섭의 페이퍼 컴퍼니로 거액을 송금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민지원은 주먹을 꽉 쥐었다. 단순한 군납 비리가 아니었다. 이것은 정계와 군부가 얽힌 거대한 카르텔이었다. 전직 참모총장과 거물급 정치인들이 얽힌 이 거대한 카르텔은 단순한 군수 비리가 아니었다. 그들은 막대한 자금으로 군의 뇌관을 쥐고 흔드는 딥스테이트나 다름없었다. 백상철 따위는 쓰고 버려지는 장기말에 불과했지. 윤태섭 대장은 내 자리에 자신의 충직한 사냥개를 앉히고 싶어 했어.
내가 그 계획을 산산조각 낸 주범이니 놈들의 눈에는 가시 같은 존재겠지. 정확하십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데이터가 복구되었습니다. 서도영 중위가 암호화가 해제된 태블릿 PC를 민지원에게 건넸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어두웠다. 화면 속에는 민지원의 군번과 함께 1급 기밀 마크가 찍힌 낡은 작전 일지가 떠 있었다. 놈들은 민지원 중장님의 아킬레스건을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707로 전이 보기 전 특전사 시절의 비공식 작전 기록을 집요하게 캐내고 있습니다. 민지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것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었다. 그녀의 영혼을 난도질하고 그녀를 피도 눈물도 없는 철의 여인으로 재탄생시킨 지옥, 동해안 침투 작전의 기록이었다.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그날의 비명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이거는 내가 직접 집도한다. 민지원은 태블릿을 거칠게 덮어버렸다. 놈들이 내 트라우마를 건드린다면 나는 놈들의 심장을 도려낼 것이다. 코드명 섀도우. 지금 즉시 하성진 소장의 집무실 서버를 해킹해 그가 무호회 놈들과 주고받은 비자금 장부와 인사청탁 리스트를 모조리 긁어와. 서도영 중위는 짧고 굵게 충성을 외치고는 그림자처럼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홀로 남은 민지원은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창가로 다가갔다. 강원도 인제의 서늘한 밤하늘 아래 그녀의 눈은 맹수의 그것처럼 번뜩였다. 사냥감은 정해졌고 퇴로는 차단되었다. 민지원은 암살자들이 버리고 간 쇠파이프를 한 손으로 우그러뜨리며 707 시절부터 익혀온 호흡법으로 끓어오르는 살기를 눌렀다. 단순한 비리 척결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피 묻은 과거와 군단의 운명을 건 전면전이었다. 민지원 중장은 하성진 참모장의 목을 칠 칼날을 감추고 동시에 자신의 흉터를 가려야 했다. 다음 날 그녀는 평소보다 더 완벽한 군복 핏과 냉랭한 표정으로 부대에 나타났다. 밤새 사투를 벌였다는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오전 업무를 미친 듯한 속도로 처리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참모들은 기이한 공포감마저 느꼈다. 오전 9시 집무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하성진 참모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들어왔다. 그는 이미 실패한 암살 시도에 대해 보고받았으나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다. 군단장님, 간밤에 관사에 괴한이 침입했다 들었습니다. 헌병대는 단순 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민지원은 서류 결제를 하던 펜을 딱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며 하소장의 말을 잘랐다. 하소장, 단순 강도가 암호화된 군용 도청기를 설치하려 합니까? 그리고 재밌군요. 내가 무사한지 묻기도 전에 범인들의 정체부터 규정 지으려 하다니. 마치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하성진의 안색이 시멘트처럼 굳어졌다. 오해십니다. 제가 어찌 감히. 물론 당신 손에 피를 묻히진 않았겠지. 당신의 그 충직한 비서가 대포폰으로 청부업자에게 오더를 내렸고 그 자금은 윤태섭 전 대장의 페이퍼 컴퍼니에서 나왔을 테니까. 민지원은 팩트 폭격을 멈추지 않았다. 윤태섭 대장이라니요? 모함입니다. 하성진이 발끈하며 소리쳤다. 연기 그만해, 하소장. 어젯밤 내 관사에 들어온 놈들 중 하나가 고문 기술을 못 견디고 술술 불더군. 내 비서가 군단장에게 확실한 공포를 심어주라고 했다지. 놈들의 팔다리를 다 꺾어버리고 싶었지만 법정 증언을 위해 혀는 살려뒀어. 민지원은 책상 서랍에서 피 묻은 군번줄과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하성진의 면전에 던졌다. 당신과 그 역겨운 사조직 무호회가 내 20대 시절 동해안 침투 작전을 파헤치고 있다는 걸 모를 줄 알았나? 민지원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것은 공포가 아닌 극도의 분노였다. 왜 하필 그 작전이지? 단순히 흠집내기 용이라기엔 너무 집요해. 혹시 찔리는 거라도 있나? 하성진은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으며 뒷걸음질 쳤다. 군단장님. 그건 이미 윤태섭 대장님 지휘하에 기밀로 분류되어 종결된 건입니다. 전사자들도 1계급 특진 추서했고. 쾅! 민지원이 책상을 내려쳤다. 명예로운 순직? 웃기지 마.
내 놈이 작전 참모였잖아. 내 놈이 좌표를 잘못 불러줘서 내 팀원들이 몰살당했어. 이건 백상철의 비리 따위와 비교도 안 되는 살인죄야. 탁씨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겠지? 그날의 작전은 애초에 실패가 예정된 죽음의 덫이었습니다. 당신들이 흘린 거짓 정보 때문에 내 부하들은 영문도 모른 채 적의 화망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참사를 덮기 위해 생존자인 나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려 했던 것도 바로 당신들 아닙니까? 민지원의 눈동자가 차갑게 타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뼛속 깊이 사무친 증오였다. 민지원의 기억이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당시 그녀는 갓 임관한 패기 넘치는 소위였다. 서해안으로 침투하는 적 특수부대를 저지하라는 명령. 그러나 윤태섭 전 대장 라인이 사익을 위해 조작한 정보는 팀을 사지로 내몰았다. 민지원은 피범벅이 된 동료의 손을 놓지 못해 울부짖었지만 결국 혼자 살아남아야 했다. 윤태섭은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해 민지원을 전투 스트레스로 인한 환각 증세라며 강제 전역시키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굴복하지 않고 특수전 사령부로 복귀해 도끼 품은 훈련을 견뎌냈고 결국 누구도 무시 못할 최연소 여성 장군이 되었다. 오직 그날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일념 하나 때문이었다. 너희들의 별은 내 동료들의 피를 먹고 자란 거야. 민지원이 찻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하성진 소장은 사색이 되었다. 그녀가 이렇게까지 깊은 내막을 파악하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다. 군단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당시 윤 사령관님께서는 어쩔 수 없는 변명은 법정에서나 하시지. 난 이미 그림자 팀에게 당신과 윤태섭이 10년 넘게 주고받은 뒷거래 장부를 가져오라고 시켰어. 나를 건드린 시점에서 당신들의 목숨줄은 이미 끊어진 거나 다름없어. 타이밍 좋게 집무실 문이 열렸다. 보고합니다. 서도영 중위가 냉철한 표정으로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묵직한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사냥꾼 작전 완료. 하성진 소장의 개인 금고와 비밀 은신처를 털어 스위스 계좌 내역과 이중 장부를 확보했습니다. 서중위는 USB와 서류 뭉치를 민지원의 책상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이 안에는 윤태섭 전 대장이 주도하는 사조직 무호회의 하 소장이 상납한 뇌물 리스트, 그리고 백상철 연대장의 진급 청탁 녹취록이 들어있습니다. 더불어 과거 작전 당시 윤태섭이 고의로 아군 위치를 노출시켰다는 작전 지시서 원본도 찾았습니다. 하성진 소장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독사 같던 눈빛은 사라지고 공포에 질린 패배자의 얼굴만이 남았다. 군단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아내와 아이들만은. 가족을 논할 자격이 있나? 민지원은 싸늘하게 일갈했다. 내 부하들의 가족은 당신들 욕심 때문에 10년 넘게 지옥을 살았어. 민지원은 턱짓으로서 중위에게 신호를 보냈다. 헌병대 투입해. 죄목은 반역죄, 군사기밀 누설, 그리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사상. 서도영 중위가 무전기에 대고 짧게 명령했다. 하 소장은 저항조차 하지 못한 채 멍하니 허공만 응시했다. 완벽한 제압이었다. 민지원은 자신의 트라우마를 공격해오던 적들의 수를 미리 읽고 그들의 목을 칠 칼날로 바꿔버렸다. 하성진 소장의 긴급 체포 소식은 백상철 연대장의 구속과는 차원이 다른 충격파를 던졌다. 부임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신임 군단장이 자신의 직속 부관이자 투스타인 소장을 반역 혐의로 잡아넣은 사건은 국군 창설 이래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인제 3군단은 발칵 뒤집혔다. 비리에 연루된 무호회 라인은 줄줄이 전역 지원서를 냈고 숨죽여 지내던 청렴한 장교들은 민지원에게서 혁명의 불씨를 보았다. 민지원은 하 참모장이 끌려가자마자 공석이 된 자리에 강도훈 대령을 임명했다. 강도훈은 육사 출신이 아닌 학군단 출신으로 진급해서 늘 배제되었던 인물이었다. 민지원은 그를 통해 썩어빠진 라인을 도려내고 새로운 지휘 체계를 세우려 했다. 며칠 뒤 상황실에서 민지원과 강도훈 대령이 마주 앉았다. 강 대령, 부대 분위기가 어수선하죠? 하성진 라인이 빠지면서 업무 마비가 올 겁니다.
강도훈 대령은 근심 가득한 얼굴로 답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장 내일 작전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지휘 공백이 심각합니다. 부패한 살점이 도려내진 자리에 새 살이 돋듯 그들의 이탈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지난 2년 군단 감찰망을 피해 음지에서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다해온 유령 같은 장교들의 리스트입니다. 라인도 배경도 없지만 전투력과 충성심은 보장합니다. 민지원의 눈동자가 서늘한 만족감으로 번뜩였다. 훌륭합니다. 강도훈 대령. 당신이 선별한 이 유령들이 군단의 주축이 될 겁니다. 즉시 인사 명령을 작성하세요. 외풍은 내가 전부 차단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 군단은 오직 실력과 도덕성이라는 두 개의 기둥으로만 지탱될 것입니다. 강도훈 대령은 무겁게 고개를 숙였다. 명받들겠습니다. 군단장님의 과감한 결단이 저희 참모진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허나 우려되는 첩보가 있습니다. 윤태섭 예비역 대장과 박승호 의원 라인이 국방부 장관실을 직접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항의를 넘어 군단장님의 옷을 벗기기 위해 기무사 인맥까지 동원하고 있다는 정황입니다. 민지원은 창밖 어둠이 내려앉은 인제의 험준한 능선을 응시했다. 그곳은 언제나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최전방이었다. 예상했던 수순입니다. 강 대령. 내가 그들의 검은 자금줄인 방산 비리 커넥션을 끊어버렸는데 얌전히 물러날 리 만무하죠. 민지원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지만 눈빛은 만년설처럼 차가웠다. 그들의 권력 기반은 여의도와 용산에 있죠. 놈들이 쏘아 올릴 신호탄은 뻔합니다. 내 아킬레스건이라 믿고 있는 동해안 작전의 실패 프레임을 씌우려들 겁니다. 그녀는 어깨를 짓누르는 고독한 중압감을 즐기듯 받아들였다. 이 싸움은 단순한 숙청이 아니라 썩어빠진 군 수뇌부를 도려내는 대수술이었다. 그녀가 믿는 건 오직 팩트, 그리고 707 시절 뼛속까지 새겨진 생존 본능뿐이었다. 강도훈 대령, 그들이 내 과거를 난도질하도록 놔두세요. 아니, 오히려 더 깊이 파헤치도록 미끼를 던져줄 겁니다. 강 대령은 전혀 예상치 못한 작전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미끼라니요? 군단장님 놈들의 흑색 선전이 메이저 언론을 타면 군단장님의 커리어는 회복 불가능한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커리어? 그런 건 내 관심사가 아닙니다. 내 어깨 위 계급장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부하들의 안위가 내 명예입니다. 민지원은 강도훈을 쏘아보듯 응시했다. 그들이 낡은 과거를 붙들고 늘어질 때 난 놈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겁니다. 윤태섭 대장의 작전 조작 녹취록과 사조직의 스위스 계좌 내역. 이건 아직 특감반 캐비닛에만 잠들어 있죠. 하지만 그 봉인을 해제할 시점이 왔습니다. 강 대령은 내부 단속에 집중하세요. 난 그들이 상상조차 못한 방식의 공개 처형을 준비할 테니까. 놈들이 여론전을 시작하는 순간 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전시할 생각이었다. 민지원은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눈을 감았다. 뇌리에는 피비린내 나는 동해안의 파도 소리와 불량 방탄복 때문에 목숨을 잃은 어린 병사들의 영정 사진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것은 사적인 원한이 아니었다. 국가를 팔아 사리사욕을 채운 매국노들을 향한 처절한 단죄였다. 그녀는 스스로 고립된 섬이 되기를 자처했다. 하성진 소장이 헌병대에 끌려간 직후 국방부는 벌집을 쑤신 듯 요동쳤다. 윤태섭 전 대장과 박승호 의원실에서는 한 라인이 불통일 정도로 협박성 전화를 걸어왔다. 언론은 30대 여성 장군의 독재, 피해 숙청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민지원을 마녀 사냥하기 시작했다. 일주일 뒤 윤태섭 전 대장 측은 승부수를 던졌다. 긴급 기자회견 예고. 민지원 중장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지휘관으로 낙인 찍어 직무 정지를 시키려는 수작이었다. 새벽 4시 칠흑 같은 어둠 속의 인재 관사 서재. 민지원은 잠들지 못한 채 전술 지도를 수정하고 있었다. 그때 책상 위 비화미와 단말기가 붉은 빛을 내뿜으며 진동했다. 암호명 고스트 수신 발키리, 제목 적색 경보.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윤태섭이 내일 오전 10시 동해안 작전 당시 민지원이 아군을 벌였다는 조작된 증언 영상을 공개할 예정. 동시에 박승호 의원은 민지원의 뇌물수수 혐의 조작됨을 씌워 국정조사를 발의할 계획임. 가장 악질적인 것은 프레임 전환이었다. 그들은 민지원이 확보한 비리 장부를 군사기밀 탈취로 둔갑시켜 그녀를 간첩 혐의로 군사법원에 세우려 하고 있었다. 민지원은 단말기 액정이 금이 갈 정도로 세게 쥐었다. 놈들은 진실을 덮기 위해 거대한 거짓의 성을 쌓고 있었다. 재미있군. 민지원의 입꼬리가 비틀려 올라갔다. 누가 먼저 죽는지 해보자고. 그녀는 즉시 직통회선으로 부관을 호출했다. 곽동현 소령 프로젝트 오메가를 가동해. 윤태섭의 위증 증거, 하성진의 차명 계좌, 사조직의 로비 리스트 원본 파일 전부. 국방부가 아니야. 다크웹과 해외 주요 외신, 그리고 국내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동시다발적으로 뿌려. VPN 우회에서 추적 불가능하게. 내부 자정 작용이 불가능하다면 대한민국 전체를 배심원석에 앉히겠다는 군복을 건 최후의 도박이었다. 고독했던 별은 이제 폭풍의 눈이 되었다. 민지원의 등 뒤에는 그녀를 신뢰하는 수천 명의 장병들이 버티고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일명 판도라라 불리는 결정적 증거 파일이 쥐어져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군 내부의 알력 다툼을 넘어선 부패한 구시대와 새로운 정예 간의 전면전으로 비화되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윤태섭 전 대장과 박승호 의원의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윤 전 대장은 짙은 남색 맞춤 정장의 엄숙한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발쳤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현역 군단장 민지원 중장의 반국가적이고 위험천만한 하극상을 고발하기 위해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태섭의 목소리에는 서슬퍼런 위엄이 서려 있었다. 민 중장은 사적 제재를 위해 하성진 소장과 백상철 연대장을 불법 감금했습니다. 이는 PTSD를 앓고 있는 특수요원의 망상에 의한 폭거입니다. 윤태섭은 조작된 서해 교전 보고서를 흔들어 보였다. 과거 작전 당시 민지원은 공포에 질려 지휘 통제를 이탈했고 그 결과 동료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홀로 도주했습니다. 그녀는 영웅이 아니라 비겁한 도망자이자 작전 실패의 원흉입니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박승호 의원이 핏대를 세웠다. 민 중장은 하성진 소장의 1급 기밀을 탈취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군형법 위반입니다. 당 차원에서 즉각적인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들의 공작은 정교했다. 팩트와 허구를 교묘히 섞어 민지원을 정신나간 범죄자로 낙인 찍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순식간에 민지원 중장 과거 의혹, 여군 단장의 추악한 진실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뒤덮였다. 같은 시각 전방 군단장 집무실. 민지원은 팔짱을 낀 채 TV 속 윤태섭의 뻔뻔한 얼굴을 응시하고 있었다. 부관 서도영 중위와 강도훈 대령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군단장님, 저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듣고만 계실 겁니까? 당장 대응해야 합니다. 서중위가 주먹을 꽉 쥐며 외쳤다. 하지만 민지원은 차갑게 미소 지었다. 기다려. 덫은 이미 놓였고 짐승은 미끼를 물었어. 이제 발목이 잘려나갈 시간이야. 그 순간이었다. 회견장에 기묘한 기류가 흘렀다. 윤태섭이 목소리를 높이던 찰나 기자들의 휴대폰에서 일제히 경보음 같은 알람이 울려 퍼졌다. 특종 윤태섭 전 대장과 사조직 무호회의 매관 매직 장부 입수. 기자들의 시선이 윤태섭에게서 일제히 노트북 화면으로 쏠렸다. 민지원이 터뜨린 시한폭탄이었다. 파일 안에는 하성진 소장의 뇌물 상납 내역, 백상철 대령의 진급 청탁 녹취록, 그리고 결정적으로 과거 작전 당시 윤태섭이 자신의 지휘 실수를 덮기 위해 민지원에게 누명을 씌운 자필 메모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회견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기자들이 단상으로 몰려들었다. 윤 전 대장님, 하 소장에게 받은 50억,
사실입니까? 박 의원님, 공천 헌금 명목으로 받은 자금이 이 장부에 있습니다. 윤태섭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이건 민지원의 공작이야. 다 가짜라고. 하지만 그의 비명은 플래시 세례 속에 묻혀버렸다. 그 자리는 무오회의 부활을 알리는 선포식이 아니라 거악의 몰락을 생중계하는 처형대가 되어버렸다. 강도훈 대령은 전율을 느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완벽한 승리입니다, 군단장님. 무호회의 뿌리가 뽑혔습니다. 민지원은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들이키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놈들은 꼬리를 자르고 다시 숨어들 거야. 전쟁은 이제 시작이다. 그녀는 강도훈을 직시하며 명령했다. 강대령, 자네를 정식 참모장으로 임명한다. 지금 즉시 썩은 환부를 도려내. 출신과 배경 따위는 필요 없다. 오직 실력과 충성심으로 무장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철 같은 군단을 재건해라. 강원도 인제 깊은 골짜기에 위치한 제3군단의 개혁은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다. 부패의 온상이었던 사조직 무호회의 수장 윤태섭 전 대장과 그의 뒷배였던 박승호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가 입증되어 즉각 구속되었고 정계에서 영구 추방되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를 기점으로 군납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군 내부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었고 땅에 떨어졌던 군의 기강은 비로소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이 거대한 변화는 민지원 중장이 부임한 지 딱 30일 만에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민지원은 권위적인 사령부 회의실을 박차고 나와 흙먼지 날리는 연병장과 기름 냄새 배인 취사장을 누비며 병사들과 눈을 맞췄다. 어느 날 저녁 식판을 든 한 상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군단장님, 사실 백상철 연대장 시절부터 고기와 과일이 간부 식당과 관사로 빼돌려지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고했다가 영창에 갈까봐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민지원은 이것이 단순한 비리 사건이 아니라 지휘부에 대한 불신이 굳어진 구조적 문제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병사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군단장인 내 명예를 걸고 약속하마. 너희의 고발은 내게 있어 그 어떤 작전 명령보다 최우선 순위가 될 것이다. 그 즉시 민지원은 강도훈 참모장을 호출하여 새로운 보안 신고 체계인 고스트 프로토콜 구축을 지시했다. 기존의 허술한 소원 수리함이 아닌 완벽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디지털 핫라인이었다. 강 참모장, 이 서버는 내 집무실의 다이렉트 회선으로만 접속되게 암호화하세요. 접속 권한은 나, 강대령, 그리고 보안과장 셋뿐입니다. 민지원은 서늘한 눈빛으로 덧붙였다. 제보한 병사의 신원이 단 1%라도 노출되거나 해당 부대에서 색출 작업이 벌어진다면 그 지휘관은 옷을 벗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군법상의 최고 형량으로 군 교도소에 보내버리겠습니다. 이건 경고가 아니라 예고입니다. 시스템 개혁과 동시에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이어졌다. 민지원은 부패의 주범이었던 백상철 대령을 보직 해임하고 그 자리에 야전에서 묵묵히 보급 업무만 수행해온 대쪽 임동혁 중령을 발탁했다. 임 중령은 대령 진급과 동시에 군수지원 단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다. 민지원의 이러한 파격 인사는 공포가 아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고 병사들은 그녀를 철의 여인이 아닌 전우들의 수호자로 부르기 시작했다. 썩은 고목이 쓰러진 자리에 정직이라는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다. 개혁이 한창일 무렵 국방부 브리핑룸에서는 민지원 중장의 10년 전 동해안 침투 작전에 대한 진상규명 발표가 있었다. 감사관은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문을 읽어내려갔다. 당시 작전 실패의 원인은 현장 지휘관이었던 민지원 중장의 과실이 아니라 사령부의 엉터리 정보 분석과 이를 은폐하려던 상부의 조작극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민 중장은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 독단적으로 퇴로를 열었던 참군인이었습니다. TV로 생중계된 장관의 명예회복 선언을 통해 민지원은 10년 넘게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던 패장이라는 억울한 낙인을 씻어내고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되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제3군단은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로 거듭났다. 짬밥 맛집이라 불릴 정도로 급식의 질은 수직 상승했고 강도 높은 실전 훈련에도 병사들의 눈빛은 살아있었다. 민지원은 불시에 군수지원단을 방문하여 임동혁 대령을 만났다. 임 대령의 집무실은 백상철이 쓰던 화려한 가죽 소파가 치워지고 작전 지도가 펼쳐진 간이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특히 그는 납품업체와의 미팅룸을 전면 유리로 개조하고 고화질 CCTV와 녹음 장비를 설치해 비리의 싹을 원천 봉쇄하고 있었다. 군단장님, 이제야 제복 입은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이상 쓰레기 같은 식재료를 먹이지 않아도 되니 말입니다. 임동혁 대령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민지원은 그의 어깨를 힘주어 잡으며 격려했다. 임 대령, 당신이 지켜낸 건 밥 한 끼가 아닙니다. 병사들이 국가에 대해 가지는 믿음입니다. 따뜻하고 정직한 밥 한 그릇이 100마디 훈화보다 더 강한 애국심을 만드는 법입니다. 당신이 이 군단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이른 새벽, 민지원은 부대 내 추모공원을 찾았다. 그곳엔 2년 전 백상철 대령이 납품받은 불량 장비 탓에 훈련 중 목숨을 잃은 병사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10년 만에 명예를 되찾은 동해안 작전 전사자들의 추모비가 나란히 서 있었다. 민지원은 차가운 비석을 어루만지며 무릎을 꿇었다. 복수의 칼날을 갈며 흘렸던 피눈물은 이제 사라지고 전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지휘관이 되었다는 안도감과 숭고한 그리움만이 그녀의 가슴을 채웠다. 못난 팀장을 만나 차가운 바다에서 눈 감아야 했던 너희들에게 용서를 빌 자격조차 없다는 걸 안다. 하지만 약속대로 놈들의 추악한 진실을 밝혀냈고 너희의 이름 앞에 붙은 오명을 지웠다. 민지원은 독백하며 하얀 국화꽃을 내려놓았다. 고개를 들어 바라본 인재의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푸르렀다. 가슴속을 태우던 복수의 불길은 꺼졌고 그 자리엔 참군인이라는 단단한 쇠붙이 하나가 남았다. 그녀는 상처를 훈장으로 승화시키며 진정한 리더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모든 것이 안정된 어느 날 오후, 강도훈 참모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군단장님,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부임 첫날, 백상철 대령이 정체를 모르고 군단장님 머리에 손을 대며 추행에 가까운 무례를 범했을 때 왜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하지 않으셨습니까? 민지원은 집무실 창밖으로 평화롭게 축구하는 병사들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자의 기름진 손이 내 머리카락에 닿았을 때 난 모욕감보다는 소름 끼치는 전율을 느꼈네. 그 손은 내 머리가 아니라 우리 병사들의 밥과 피 묻은 군복을 주무르던 탐욕의 손이었어. 그 역겨운 감촉이 바로 이 부대의 썩은 현실 그 자체였지. 민지원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내가 장군임을 밝히고 호통쳤다면 백상철은 술 취해 실수했다며 빠져나갔을 거야. 나는 놈이 자신은 절대 건드릴 수 없는 권력자라고 착각하며 가장 오만하게 굴 때를 기다렸네. 가장 높은 곳에 있다고 믿는 순간 가장 처참하게 바닥으로 끌어내려야 뼈저리게 후회할 테니까. 놈의 추악한 민낯을 만천하에 까발려야만 병사들이 깨달을 수 있었어.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백상철의 오만함은 내게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 공적인 처단의 명분을 쥐어준 셈이지. 강도훈 참모장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인내는 단순한 참음이 아니라 적의 숨통을 끊기 위한 사냥꾼의 치밀한 매복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가온 부임 1주년 기념식, 민지원 중장은 연단에 올랐다. 사랑하는 제3군단 장병 여러분. 1년 전 이곳은 희망이 없는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썩은 벽을 허문 건 저 혼자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눈동자 속에 살아있던 정직이라는 불씨였습니다. 민지원은 자신의 어깨에 빛나는 별 4개를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람들은 이 계급장을 권력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 별들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흘린 땀방울이자 저를 믿고 따라준 전우회의 결정체입니다. 이 별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는 과거 동료를 잃고 분노에 차 있던 고독한 늑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3만 명의 용맹한 전사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지휘관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최신형 미사일이 아니라 옆에 있는 전우를 믿고 등을 맡길 수 있는 신뢰입니다. 부패는 권력의 그늘에서 자라지만 정의는 가장 낮은 곳 여러분의 양심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떠나는 그날까지 그 양심을 지키는 방패가 되겠습니다. 민지원의 경례와 함께 연설이 끝나자 연병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계급에 대한 굴종이 아니라 자신들의 존엄을 지켜준 리더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의 포효였다. 피바람 부는 숙청으로 시작되었던 민지원 중장의 개혁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전우회의 완성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되었다. 인재의 밤하늘 아래 그녀의 어깨 위에서 빛나는 별들은 단순한 계급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군대가 나아가야 할 정의와 희망의 등대였다.